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살해한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에 직접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평의 때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고 직격하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죽이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까? 하늘이를 위해서 1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1학년 하늘이 아버지의 울음 섞인 애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30분 뒤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하늘 양의 옆에는 40대 여교사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끝에 잠겨있던 문을 뜯어내고 이들을 찾아낸 겁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며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여교사는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교사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휴직했다 한 달이 안 돼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교과 전담 교사를 맡은 교사는 1학년생인 숨진 하늘 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월간 질병 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경찰은 여교사의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가 범행 3시간 전에 미리 학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해 놨거든요. 가해 교사는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남은 아이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아이 몸에 난 상처를 보면 찔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회색 승용차가 멈추더니 한 여성이 내립니다. 조금 뒤 화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여성은 손에 검은 봉지를 든 채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40대 가해 여교사는 범행 3시간 전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 가게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 8살 하늘이를 살해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으로 학교가 가장 늦은 아이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왜 죽이려 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 검토와 함께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교사의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자책도 나옵니다. 범행 나흘 전 가해 교사는 자신의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비비는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래서 학교가 재휴직을 권고했거든요. 이미 이상 징후를 보인 겁니다. 결국 어제 오전 장학사들이 이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극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가해 교사는 동료 선생님을 갑자기 폭행했습니다. 불 꺼진 교실에서 서성이던 가해 교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는 동료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장학사 2명이 어제 오전 학교를 방문해 가해 교사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리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고 바로 그날 오후 하늘양은 살해됐습니다. 지난 5일에도 가해 교사는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휴직도 했습니다. 당초 6개월짜리 질병 휴직을 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면서 돌연 20여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고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불안했던 심리 상태에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장학사 권고에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학교 관리자를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하늘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2층에 있는 시청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시간여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했고 교사들도 학교를 뒤졌지만 정작 이 시청각실은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하늘이의 휴대전화에서 들리는 여자 어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애타게 찾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늘 양 아버지가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실종 10분 뒤인 오후 4시 50분쯤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경찰과 선생님들이 나서서 학교 안팎을 뒤졌지만 하늘 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70m쯤 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가까이 이곳 주변을 수색했지만 정작 하늘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안이었습니다. 어떤 위치를 파악하는 어떤 기술적인 좀 한계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좀 이해를 주시면. 선생님들이 잠긴 문의개건이 지나쳤던 2층 시청각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하늘 양을 발견한 건 할머니였습니다.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 생겼구나. 시청각실은 조금 전까지 하늘 양이 머물렀던 교실에서 10m쯤 떨어진 장소입니다. 하늘이를 수색할 때 시청각실은 문이 잠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를 아예 찾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네, 그렇게 수색할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좀 더 세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하늘아, 예쁜 별로 가주렴. 하늘이를 사랑했던 이들의 마지막 기원입니다. 이처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당한 일에 충격과 두려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 증상이 악화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학교는 왜 가해 교사를 우리 아이들 곁에서 떼어나지 못했을까요?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사건을 되짚어보면 가해 교사가 질병휴가에서 조기 복직을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해당 사건 소식을 들으면서 다들 가장 화나고 답답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 병력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질병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1일 복직했습니다. 당초 6개월 휴직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 복직한 겁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만 첨부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30일 안에 복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동료 교사의 팔을, 그것도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안부를 묻는 교사의 팔을 비틀 정도로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교단에서 분리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선 이 가해 교사의 3학년 때 담임을 맡았다던 학생의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3학년 때는 그냥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5학년 올라가고 겨울방학 끝나고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시고 그러셨어요. 되게 화도 많이 내시고 저희가 뭐 잘못하면 소리도 없게 지르시고 원래부터 그 시청각실을 자주 가긴 했어요.
예,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평소에 정서적 학대를 당했던 정황도 알 수 있고 이 적절한 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대전시 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어제 오전이 돼서야 장학사를 보내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아서 이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앞서 대전시 의회에서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늦게나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우선 비극적인 소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서에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당내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서울시 교육청도 질병휴가 휴직과 복직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에 질문이 집중됐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서로 맞지도 않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 자료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주요 피고인의 진술 조서 등이 혼재돼 있고 탄핵 심판에서의 피고인들 증언과 달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 평의에서 다루겠다 하면서도 평의 때 논의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 측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은 단심 재판,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고로 확정 판결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강화한 기준으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헌재 변론에서 집중 다뤄진 두 가지 사안 중 첫 번째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회의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다른 거죠. 부서, 그러니까 국무회의 결재가 없었다는 지적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약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 증인에게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 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등 정족수를 채우려 노력했고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당 의정관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부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무회의 녹에 부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당시 특수적인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절차적 위반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 계엄 해제가 발표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을 검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었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엄 해제 선포가 늦어진 건 법령을 검토하는 시간 때문이었다며 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 가지고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군 철수 지시를 내리고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해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대국민 담화를 먼저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고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계엄 해제가 늦어진 건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실장은 국무회의 소집 등 행정적인 시간이 걸렸다며 담화문 작성 시간 등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막바지에 간첩죄 개정 문제를 야당에서 보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의 두 번째 쟁점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과 전화 통화를 한 거는 인정하면서도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쪽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쪽지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힌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정반대의 증언인 셈입니다. 허 소방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 지금 소방청장과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제목에 소방청장이 들어간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는데 자신은 그 쪽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는 있었지만 쪽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당시 발견됐던 취약점들을 제시하며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는데
국회 측은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언급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선관위 서버의 보안 취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백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국정원 보안 전문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망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요 정보가 장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하는 등 취약점이 얼마나 발견됐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비밀번호는 예시일 뿐이며 수십 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측은 보안의 취약점만으로 바로 부정선거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보안상 취약점이 있었더라도 실제 침입 흔적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으나 나머지 95%에서도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7차 탄핵 심판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꽤 유리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 때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면 뭐하러 이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이는 정식 국무회의를 한 게 맞다. 그런 방증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도해드렸을 때는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요. 이 오늘 증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에서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를 시작한다는 개의 선언도 없었고 국민의례 같은 절차도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인 겁니다. 또 국무회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경찰로부터 받자 이건 법률적 평가의 문제지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이러면서 소극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한 오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던 겁니다. 이 전 장관 말이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를 둔 이 전 장관의 입장은 줄곧 애매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밝혔던 첫 입장은 불법 계엄이 아니다. 이런 취지였지만 또 그 이후로는 입을 갑자기 닫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였다. 그러다 11일 뒤에는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니 다시 증언 거부. 그러다가 오늘은 국무회의가 적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전 장관이 처한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일 걸로 보입니다. 이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국무회의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에는 이 전 장관은 추가로 나온 단전단수 지시 같은 이런 좀 더 깊이 연루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충안구 출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도 이렇게 고려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경찰에서 한 말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게 윤 대통령이 진술조서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이유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헌재에 출석했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이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진술조서라는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게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전 사령관 등 진술서들을 함께 이제 오늘 이 전 장관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증인들이 나올 때마다 당신들이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동반한 상태에서 도장까지 찍었느냐 이렇게 줄곧 물었는데요. 이 진술조서 역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부른 거는 윤 대통령 측이었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그랬죠.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 대리인은 신 실장에게 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시스템을 해킹하는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혹시 우리나라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을 수 있으니 이 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답을 얻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신 실장은 줄곧 그건 가정이다. 답변하지 않겠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 실장은 확답을 피한 겁니다. 중국을 건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문제였다 이러면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엄 해제 의결 뒤 실제 해제가 늦어진데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이 윤 대통령 주장을 같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네. 신 실장 역시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 유불리를 따져서 진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0분 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전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책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와 달리 민주당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연설 절반을 이재명, 민주당 비판에 할애한 겁니다.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구속 등 국민께 불안을 안겨드려 사과한다면서도 계엄의 이유를 따져보자며 국정 혼란의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콕 집었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을 대표해 연설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발언은 국민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곧바로 이 원인과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화살을 이재명 대표에 돌렸습니다.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이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집권했다면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이라며 최근 모순된 우클릭 행보를 두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유도해 대통령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하겠다는 각오로 분권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왜 개헌을 외면하냐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이 여당의 길 포기하는 선언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면서요. 야유나 조롱을 자제해달라는 당 차원의 당부가 있었지만 중간중간 고성과 실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권 원내대표 연설 도중 헌정 파괴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내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설하는 사람이나 박수 치는 사람이나 수준 좀 높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다만 당 차원의 야유 자제령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이재명 대표는 연설이 끝나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야유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조롱 같은 것은 참아주시라. 연설 직후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제히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당의 개헌 주장 등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흐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는 총평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연설에 담고 있는 의미 또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은 좀 달랐습니다. 어제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정책을 위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비판 위주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국민 소환제 그리고 잘사니즘을 띄운 것과 다르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작정하고 야당의 의회 독주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비교해보면 두 대표 모두 국민,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이 쓴 단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대표는 성장을 29차례 언급하며 민생과 경제 행보에 방점을 찍었다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차례 반복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교해보면 완전히 전략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당내에선 현 상황에서 정책이나 어젠다를 띄워도 이 지지층의 호소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면 민주당처럼 유력한 대선 후보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그보단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내에선 여당의 대표 연설에서 야당 욕만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 2심 선고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까지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기존 지지층과 또 중도층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사과를 안 했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공식 석상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렸어요.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로 오늘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도 했지만 정작 그 이유는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그리고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그간 민주당의 행적들을 한 편의 요약문처럼 조목조목 정리하며 그 목적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와중에 또 개헌,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8명 중에서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면서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더불어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즉 현재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이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의회 권력도 분산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인원수를 보면 개헌을 하려면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 내 비명계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 대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민 소환제를 띄우면서도 정작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권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를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즉 개헌에 반대하는 이 대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대권 행보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제안을 한 거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적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는 돌파 자신감을 보이면서 차기 대선 출마에는 말을 아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의식한 듯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대선 출정식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 전날의 국회 연설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 지연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총알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힘쓸 때라는 기존 입장과 함께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후보였던 자신에게 흠결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며 통합에 힘을 싣자 이 대표도 호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야권 성향 유튜브 출연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다진 이 대표는 수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친기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예고했던 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선포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런 거냐고 주장하며 늦어도 2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공언했죠.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당 의원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잠룡들까지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자행한 원인이라며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정치인 등 핵심 당사자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의 22년 지방선거와 24년 총선 등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20대 대선 경선 과정 속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7개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은 명태균 특검법이지만 실질적으론 오세훈, 홍준표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와 윤 대통령 부부까지 겨눴다는 해석입니다. 그 명태균 관련 기소가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 사실도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된다. 특검 당사자인 명 씨는 추악한 정치권의 뒷모습을 알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수 괴멸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재시동을 걸면서 특검을 두고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등 또다시 정쟁 도돌이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누구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안다며 북미 대화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에도 협상의 전략에 담겼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중동 가자지구 개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구상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원산 갈마지구를 대상으로 말이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I know him very well. I know him probably better than just about anybod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 know Kim Jong-un from North Korea better than anybody. Most people never even will ever get to talk to. 취임 이후 계속되는 김정은 군불대기 행보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주한미군과의 화상 통화 때도 How's Kim Jong-un doing? He's a tough cookie. 특히 주목되는 발언은 취임식 당일 북한의 해안가를 언급했던 대목입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y. He's got a lot of shoreline. 이 발언은 북한의 원산 갈마지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제2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과 같은 파격 제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개장하는 갈마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공을 들이는 곳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원 카드로도 반대로 제재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러시아에 기댔던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 탈출구가 필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달라지는 대북 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0여 명을 태운 버스가 20m 다리 밑으로 추락하면서 승객 대부분이 숨졌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하는 이때 출근하는 시민들의 통근 버스였는데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버스가 구른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버스가 뒤집힌 채 하천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버스 주변에 구조대들이 구조에 한창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새벽 과테말라에서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추락해 6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과테말라시 북동쪽 약 90km 떨어진 마을에서 출발해 과테말라시로 향하던 버스가 종착지 인근 다리에서 소형차와 충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구조당국이 버스를 절단해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대부분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mentablemente muchos de ellos fallecen instantáneamente por diversos traumas que sufrieron al momento de caer junto al bus cuando venía dando vueltas. 사고 버스는 새벽 3시에 출발해 과테말라시 터미널에 도착 예정이었고 직장인과 아이 등 70명 넘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4시쯤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가며 찍힌 영상이 마지막 mo습이었습니다. Especialmente es lamentable porque toda la ruta de nosotros a Cualpilla, Santa Elena, San Mauricio, mucha gente viaja a esa hora, pues yo imagino que hubo personas también de ahí que subieron a ese bus y ojalá que no hayan corrido esta lamentable situación, porque es muy lamentable. 이번 사고는 최근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사고로 꼽힐 전망인데 페루에서 지난 2018년 해변 절벽에서 버스가 추락해 52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참사에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4m 넘게 쌓인 눈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 북부지방에 이런 폭설이 쏟아져 제설 작업을 하던 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선 때 아닌 폭염으로 한낮 온도가 40도에 육박했죠. 극과 극의 기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이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열차 위로 큰 눈덩이가 떨어지고 승강장 전체가 눈으로 뿌옇게 뒤덮입니다.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친 고드름은 큰 삽으로 여러 번 쳐낸 뒤에야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일주일 새 일본 북부 지역에는 최대 4m 넘는 눈이 쌓여 제설 작업을 하던 8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마가타현 등 일부 지역에선 한때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폭설로 시름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선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때 아닌 불볕더위가 나타났습니다. 20도 초반인 평년 기온보다 급격히 오르면서 2,000곳 넘는 학교가 개학을 미뤘습니다. 밤에도 30도 가까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해변가에 모여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Eu poderia ir à academia ou ficar em casa estudar, vendo algum filme, mas poxa, tá muito calor e todo mundo vem à praia nessa hora assim. 이런 극과 극의 날씨가 더 심해지는 원인으로 온난화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폭설의 원인이 됐고 브라질 남부는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폭우와 폭염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최근 4배 이상 빨라지는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남성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도주했던 운전자 불법 체류 외국인의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를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앞선 택시가 좌회전하자 미처 추월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이어 건장한 2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도망치고 뒤따르던 경찰차가 이들을 추격합니다. 갑작스레 자동차가 돌진한 상가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안에 있던 남성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뭔 소리가 킥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엄마야 여기 앞에서 크게 뭔 사고가 난갑다 했더니 우리 집에다 콱
쾅 소리가 나버리네. 박아버리네. 사고를 낸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 동승자는 얼마 못 가 붙잡혔지만 운전자는 끝내 도주했습니다. 14시간 추적 끝에 충남 예산에서 운전자도 검거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불법 체류 신분에 무면허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라서 도망갔대요. 측정해보니까 안 마셨어요. 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초입니다.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흔들며 차를 부수고 이 방망이를 또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휘두릅니다. 동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경찰이 출동하자 흥분해 더 난리를 피우던 남성은 그러나 경찰이 테이저건을 다리에 명중시키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붙잡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당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한 남성이 자동차 보닛을 쾅쾅쾅 내려칩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윽박 지르듯 방망이를 휘두르고 애꿎은 자전거와 등신대를 향해 분풀이를 합니다. 남성의 범행은 출근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포위되자 남성은 흥분해 더 심하게 난동을 피웁니다. 경찰이 남성을 향해 발사한 테이저건이 순식간에 허벅지에 명중합니다. 테이저건 한 방에 남성은 얌전히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습니다. 시민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람을 시민들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게 코너로 계속 온 다음에 남성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 손괴, 특수협박,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예외도 없고 면제도 없으며 상대국의 보복은 전혀 신경 안 쓴다면서요. 그간 할당제 덕에 거의 무관세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판매해왔던 우리에게 특히 타격이 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관세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었거든요.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서에 서명하면서 말끝마다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This is the beginning of making America rich again. 동맹국도 예외가 없으며 면제 조항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대국의 보복은 신경 안 쓴다고 일축했습니다.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And it's going to mean a lot of businesses are going to be opening in the United States. Now we're going to 트럼프의 다음 관세 타깃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절대적인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입니다. Cars. We'll be talking about drugs and pharmaceuticals. We'll be discussing chips, and we're going to be doing some other things in addition to that, all which will bring in a lot of jobs into our country. 대미 수출액에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관세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철강. 미국이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현지 기업의 동일 제품보다 더 비싸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승산이 없는 거죠.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약 277만 톤. 금액으로는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제품의 관세 25%를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서 미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수출량 기준 3위국입니다. 국내 양대 철강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미국 수출량이 전체 매출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시장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철강 쿼터 부가국 지위로 매해 무관세로 263만 톤 안팎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우리 철강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열연 강판을 기준으로 1톤당 약 82만 원, 여기에 운송료를 더하면 90만 원, 관세 25%가 부과되면 112만 5천 원에 이르는데요. 미국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은 약 109만 원으로 우리 제품이 더 비싸져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는 등 현지화 전략으로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입니다. 정부도 시행 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최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오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통상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이에 관련되는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관세 폭탄으로 주요 철강 수출국이 물량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대거 공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전 세계적인 가격 하락도 예상되는데요. 이미 우리 업계는 값싼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며 일부 생산시설 가동도 멈추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의료비와 생활비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90세까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이나 절세 계좌에 있는 여윳돈도 앞당겨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출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는 노후 대비의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부담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제가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릴지 그것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7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실손보험 가입 제한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납니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률은 70%가 넘지만 특히 80대 이상부터는 가입률이 4.4%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미리 앞당겨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됩니다.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받는 건데 362만 명이 대상입니다. 소비자의 재산의 활용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나 연금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에 있는 돈을 의료비로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 역시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내일 같은 정월 대보름날은 밤이나 호두 같은 불엄을 깨면서 종기나 부스럼 등 애군을 막고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곡밥으로 건강과 복을 기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사 먹으려고 보면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산에서 자란 우리 청정 제품, 숲푸드를 찾아보신 건 어떨까요? 경제기자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곤드레와 시래기를 비롯해 청정 강원 정선군에서 온 산나물이 한가득입니다. 땅콩은 최대 주산지인 전북 고창산이고 호두는 충북 영동에서 왔습니다. 대보름을 맞아 이런 산나물과 불엄류, 버섯 등 우리 산에서 채취한 50여 종의 임산물을 최대 20%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일기상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타민 C라든가 타 지역보다는 좀 영양분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큼지막한 크기의 충남 부여산 깜밤을 저렴하게 판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밤하고 시래기만 샀어요. 아니, 먹어보면 벌써 알아요. 국산은 고소하고 연하지. 확실히 국산이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자주 오셔서 구경하시고. 하지만 이런 대보름 먹거리는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호두의 경우 국산이 전체 소비량의 10%도 되지 않는데요.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된 농수산물과 달리 임산물은 농가도 적고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산에서 자란 임산물을 숲푸드라고 이름짓고 대대적인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 해 10톤가량의 호두를 수확하는 한 유기농 농장. 호두를 세척하고 크기별로 나눠 분류하는 작업이 모두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맘때가 가장 맛있어지는데 국산 호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유통 시간이 짧아 고소하고 신선합니다. 잘 보관한 국산 호두를 드시게 되면은 맛있다,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점은 수입산 대비 많이 비싼 가격. 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시설도 현대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스마트 생산이라든지 저장 기술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숲푸드 등록 임산물을 2030년 1,500품목까지 늘려 임산물 소득 1,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내일은 차츰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는 만큼 내일 출근길은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10c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도 최고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40에서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비가 내리면서 내일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날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4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